사라진 오노레 드 발자크. 나는 가장 떠들썩한 연회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을, 심지어 경박한 사람마저 사로잡는 깊은 몽상 중 하나에 잠겨 있었다. 엘리제 부르봉궁의 괴종시계가 막 자정을 알렸다. 창틀에 걸터 앉아 물결 무늬 커튼에 일렁이는 주름 사이에 몸을 숨긴 채 나는 내가 저녁나절을 보내는 저택의 정원을 느긋이 감상할 수 있었다. 눈에 다 덮이지 않은 나무들이 어스름한 달빛 아래 흐린 하늘이 만들어낸 회색빛을 배경으로 희끄무레한 윤곽을 드러냈다.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자니 나무들은 엉성하게 수위를 걸친 유령들, 저 유명한 죽은 자들의 춤의 거대한 이미지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다. 그러다가 반대편으로 몸을 돌리면 산자들의 춤, 은색 금색의 벽과 눈부신 샹들리에 빛나는 촛불로 휘황찬란한 살롱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파리에서 가장 어여쁘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신분 높은 여인들, 찬란하고 도도하고 다이아몬드로 눈부신 여인들, 얼굴과 가슴과 머리와 드레스에 꽃을 장식하고 발목에 꽃줄을 단 여인들이 북적대고 들썩이며 하늘거리고 있었다.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온갖 향락에 취한 이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을 작정으로 향수 냄새와 전반적인 취기가 들뜬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렇게 내 오른편으로는 어둡고 소리 없는 죽음의 이미지가, 내 왼편으로는 삶의 격조 높은 바쿠스 축제가 펼쳐졌다. 이편에는 차갑고 음침하고 애도에 잠긴 자연이, 저편에는 흥에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 별의별 장식으로 수없이 되풀이되며 파리를 세상에서 가장 유쾌하고도 가장 철학적인 도시로 만드는 두 이질적인 그림의 경계에서 나는 반은 경쾌하고 반은 을씨년스러운 정신의 혼합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랑티 씨가 이 저택을 소유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저 사람들은 재산이 엄청나겠죠? 대단한 연회예요. 무례할 만큼 호화로운 연회예요. 나는 고개를 쑥 내밀고 왜? 어떻게? 저 남자는 어디 출신이지? 어떤 사람이지? 무슨 일이지?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지? 애만 관심을 쏟는 파리의 호사가 족속에 속하는 두 사람을 확인했다. 랑티 일가가 어느 고장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수백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어떤 암거래, 약탈, 해적질 혹은 유산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집안 식구가 모두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영어, 독일어를 꽤 구사하니 오랜 세월 그 다양한 민족에 섞여 산 게 분명해 보였다. 보헤미안이었을까? 해적이었을까? 세월을 거스리는 치명적인 미모를 지닌 덕에 36의 나이에 15년 전보다 오히려 더 탐스러운 여인을 본 적이 있는가? 랑티 백작 부인이 바로 그랬다. 마리아니나의 동생인 필리포도 누나와 마찬가지로 백작 부인의 빼어난 미모를 물려받았다. 한마디로 이 청년은 살아있는 안티노우스의 모습이었다. 이 두 자녀의 아름다움과 재산, 재능, 기품은 전적으로 어머니 쪽에서 왔다. 랑티 백작은 작다할막하고 못생긴 곰보였다. 에스파냐 사람처럼 침울하고 은행가처럼 따분했다. 이 비밀스러운 가족은 바이런경의 시의 매력을 두루 갖추었으니 그 난해함은 사교계 인사에 의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번역되었다.
랑티 부부가 출신과 과거 행적, 세계 곳곳에서 맺은 친분에 대해 유지한 지나친 조심성이 파리에서 오래도록 놀라운 화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곳 파리에서는 피 묻은 돈이나 흙 묻은 돈도 절대 배신하는 법 없이 모든 것을 이루어준다. 사교계가 재산 총액을 아는 한 당신은 해당하는 금액 구간에서 등급이 매겨지고, 그러면 아무도 당신에게 귀족 문서를 보자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백작 부인이 주최한 연회나 음악회, 무도회, 사교 모임 도중에 이따금 기이한 인물이 출몰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어떤 남자였다. 처음 저택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음악회 도중이었고, 마리안이 나의 황홀한 목소리에 이끌려 살롱까지 들어온 듯했다. 정체불명의 남자는 이 여자 곁에 있다가 자리를 떴다. 노인이 날품파리처럼 등이 굽긴 했지만 예전에 중키는 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만일 해부학자가 이 기괴한 육신을 떠받치는 가는 다리를 보았다면 한눈에 끔찍한 쇠약의 징후를 읽어냈을 것이다. 이 병약한 육신에 새겨진 노쇠의 흔적에 별 수 없이 주목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깊은 혐오가 마음을 죄어왔다. 정체불명의 사내는 금실로 수놓은 구식 흰 조끼를 걸쳤는데 리넨 천이 눈부시게 휘었다. 앞가슴에는 여왕도 부러워할 만큼 풍성한 다갈색 영국 레이스 장식이 노란 주름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걸친 탓에 레이스는 장식이라기보다 누더기에 가까워 보였다. 가슴 장식 한복판에는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다이아몬드 하나가 태양처럼 빛났다. 그 고루한 사치, 그 자체의 가치는 지녀도 안목은 없는 보석은 기괴한 존재의 모습을 한층 두드러지게 했다. 시체 같은 두개골은 수많은 컬이 교만 방자함을 뽐내는 금색 가발에 가려져 있었다. 게다가 귀에 매달린 금 귀걸이, 앙상한 손가락에 낀 빛나고 멋진 보석 반지들, 여자의 목에 걸린 보석 목걸이처럼 반짝이는 시계줄이나 이 환상적인 인물의 여성적 교태가 잠옷 강렬하게 느껴졌다. 이런 인간의 유골 곁에서 목과 팔과 가슴을 하얗게 드러낸 젊은 여자가 보다니 몸매는 아름다움으로 충만하고 파릇파릇하고 순백의 이마 위에 가지런한 머리칼은 사랑을 불러일으켰고, 눈은 빛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미롭고 신선한 빛을 내뿜었으며, 곱슬곱슬한 머리칼이 경쾌하고 숨결은 향긋해서 그 어두운 그림자, 산 송장 상태의 남자에게는 너무 무겁고 너무 단단하고 너무 생생해 보였다. 아, 그것은 정녕 죽음과 삶, 내 관념, 상상의 아라베스크, 상반신은 완벽한 여성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흉측한 키메라였다. 저 사람한테 무덤 냄새가 나요. 기겁한 젊은 여자는 자신을 지켜달라는 듯 내게 달라붙으며 소리쳤다. 격한 몸짓으로 보아 잔뜩 겁먹은 모양이었다. 끔찍한 광경이네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더 쳐다보다간 죽음이 몸소 날 데리러 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있긴 한가? 여자들이 강력한 욕망이 일대 발휘하는 과감함으로 그녀는 기이한 형체에 손을 갖다 댔다. 하지만 노인에게 손을 대자 마자 따르라기 같은 비명이 들려왔고 그녀의 모공에서 식은땀이 배어 나왔다. 세된 목소리는, 그것도 목소리로 친다면 말라붙다시피 한 목구멍에서 나왔다. 젊은 여자는 생강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으리라. 그녀는 내 팔을 붙들고 규방 쪽으로 나를 이끌었다. 내 동행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며 그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긴 의자에 몸을 던졌다.
대체 왜 랑티 부인은 집안에 유령이 돌아다니도록 놔두는 거죠? 이런 바보처럼 구시는군요. 그깟 키 작은 노인네가 유령이라뇨.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외쳤다. 아,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멋진 액자에 끼워진 그림 앞으로 가며 계속 말했다. 한동안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붓으로 그린 듯한 경이로운 작품을 감상했다. 사자 가죽 위에 누운 아도니스를 그린 그림이었다. 과연 이런 완벽한 존재가 있을까요? 윤곽의 절묘한 우아함, 자세, 색채, 머리칼, 요컨대 모든 것을 훑어본 다음 그녀가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내게 물었다. 남자라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그녀는 경쟁자인 여성을 살피듯 그림을 살펴보고 덧붙였다. 오, 그 순간 나는 예전 어느 시인이 내게 믿게 하려고 헛되이 애썼던 그 질투의 고통이 어찌나 느꼈던지. 예술가들이 모든 것을 이상화하는 원칙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을 과장하는 판화, 그림, 조각상에 대한 질투였다. 초상화랍니다. 내가 대답했다. 비행의 솜씨예요. 하지만 그 위대한 화가도 실물을 본 적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화가 여자의 조각상을 보고 그린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부인의 감탄이 조금 시들해질 텐데요. 대체 누구죠? 알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 이 아도니스는 랑티 부인의 친척을 그렸습니다. 자, 얘기해 보세요. 에르네스트 장 사라지는 프랑스 콩테 지방 검사의 외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었다. 부치는 나름 정직한 방식으로 6천에서 8천 리브르가량의 연금을 모았는데 당시만 해도 법률가의 재산치고 지방에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사라진 영감은 하나뿐인 자식의 교육에 무엇 하나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들 법관으로 만들고 오래오래 살아 늙음하게는 생디에 지방 농부 마티의 사라진의 손자가 백합 문장이 새겨진 판사석에 앉아 고등법원 최고의 영광을 위해 공판 중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검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일찌감치 예수회에 맡겨진 어린 사라지는 예사롭지 않게 괴팍한 성과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수제다운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공부는 마음이 내킬 때만 하고 반항을 일삼았으며 때론 친구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하느라 때론 호메로스의 영웅들을 머릿속에 그리느라 몇 시간씩 어수선한 생각에 잠기기 일쑤였습니다. 어쩌다 기분 전환 삼아 놀이를 할 때는 남다른 열정을 쏟아부었어요. 친구와 다툼이 생기면 피를 보지 않고 싸움을 끝내는 일이 좀처럼 없었죠. 힘에서 달리면 물어뜯었어요. 성당에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대신에 미사 내내 걸상 깎는 일을 지켰답니다. 나무 토막이라도 몰래 훔치면 거기다 성인의 형상을 새기곤 했습니다. 나무나 돌, 목탄이 없으면 하다못해 빵 조각으로라도 머릿속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성가대석을 장식한 그림에서 인물들을 따오든 즉흥적으로 그리든 늘 앉은 자리에 조잡한 그림을 남겼는데 가장 젊은 신부들도 그 외설스러움에 두 손을 들 정도였답니다. 학교 기록에 따르면 성금요일에 고해 성사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큰 나무 토막을 깎아 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결국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떨어질 저주의 불효령을 피하려고 사라지는 피난처를 찾아 파리에 왔습니다.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의지를 지닌 그는 자신의 천재성이 명하는 대로 부샤르동의 화실에 들어갔지요.
종일 일하고 밤이면 생계를 구걸하려 다녔습니다. 젊은 예술가의 발전과 재능에 탐복한 부시아르동은 곧 제자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되어 그를 후원하고 아끼며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미래의 재능이 젊음의 혈기와 맞서 싸우는 작품 중 하나를 통해 사라지니 천재성을 입증하자 사람 좋은 부시아르동은 늙은 검사의 호의를 되찾아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유명한 조각가의 신망 앞에서 아버지의 노여움도 누그러졌지요. 부장수종 전체가 위인이 될 인물을 배출했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허영심에 들떠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초반에 구두쇠 검사는 아들이 사교계에 화려하게 진출하도록 뒷바라지했습니다. 긴 세월 진득하게 조각을 공부하면서 사라진의 불같은 성장과 거친 천재성도 한동안 잠잠해졌지요. 22살이 되던 해에 사라지는 그의 품행과 습성에 부시아르동이 행사하던 유익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세상 물정 모르게 놔두었던 젊은이가 이탈리아로 떠나는 것을 보고 왕실 조각가는 깊은 슬픔이 없지 않았습니다. 6해 전부터 사라지니 부시아르동의 집에서 기식해 왔으니까요. (1758년) 사라지는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구릿빛 하늘 아래 예술의 나라 곳곳에 흩어진 뛰어난 유적을 보고 뜨거운 상상력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시간을 쪼개가며 화실에서 작업하거나 로마 곳곳에 널린 예술 작품을 둘러보았습니다. 폐허의 여왕 로마를 대면하는 젊은 상상력을 어김없이 사로잡는 황홀경에 빠져 두 주일을 보낸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르헨티나 극장에 갔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지요. 무슨 영문으로 그렇게들 모여 있느냐고 묻자 사람들은 두 이름으로 답했습니다. 잠비넬라, 요멜리. 그는 극장 안으로 들어가 1층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탈리아 음색 특유의 애절함이 그를 황홀한 무아지경으로 몰아갔습니다. 귀와 눈에 그 영혼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모공 하나하나로 소리를 듣는 것 같았지요. 돌연 장래가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가 프리마돈나의 입장을 반겼습니다. 그녀는 요염하게 무대 전면으로 나와 한없이 우아하게 관객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라지는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에 탐복했습니다. 잠비넬라는 사라진이 그토록 갈망하던 여성성의 절묘한 균형미를 아주 생생하고 섬세한 모습으로 종합해 보여주었습니다. 조각가야말로 그러한 아름다움의 가장 엄격하고도 가장 열렬한 감식가이지요. 입은 표정이 풍부하고 눈은 사랑스럽고 피부는 눈부시게 희었습니다. 사라지는 모든 자세로 연인을 그렸어요. 베일을 벗기고 앉히고 세우고 눕히고 정숙한 모습으로 혹은 사랑에 빠진 모습으로 우리가 애타게 애인을 생각할 때 머릿속에 들끓는 온갖 잡념을 미친 듯이 연필을 사용해서 표현했지요. 하지만 뜨거운 상념은 늘 그림을 앞질러 갔습니다. 잠비넬라를 만나고 말을 건네고 애원하고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상황 속에 그녀를 놓아두고 이를테면 미래를 시험하면서 그녀와 함께할 천년의 삶과 행복을 탕진했습니다. 이튿날 그는 하인을 보내 무대 근처에 칸막이 좌석을 시즌 내내 예약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굳센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의뢰 그렇듯
자신이 계획한 일의 험난함을 과장했고 자기 열정을 위한 첫 번째 먹을거리로 아무 회방 없이 애인을 찬미하는 행복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감정을 즐기며 제풀에 행복해지다시피 하는 사랑의 황금기가 사라진에게 오래 갈 리 없었죠. 그렇지만 일이 터진 것은 그가 아직 관능적이면서도 지순한 청춘의 환상에 젖어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이면 찰흙을 빚으면서 일주일 남짓 동안 인생 전체를 살았습니다. 베일이며 치마며 코르셋이며 리본 매듭으로 형체가 가려져 있는데도 그는 그녀의 모습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녁이면 일찌감치 숙소로 돌아와 소파에 혼자 누워 마치 아편에 취한 터키인처럼 여유롭고 넉넉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벌써 며칠째 사라진이 칸막이 좌석에 연달아 나타난 데다 눈에서 어찌나 사랑이 넘치던지 만일 파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가 잠비넬라의 목소리에 반했다는 소문이 파리에 파다했을 거예요. 극장에서 나오니 낯선 사내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중하시오 프랑스나리. 사내가 속삭였습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요. 치쿠오냐라 추기경이 후원인인데 가만 계시지 않을 거요. 설령 사라진과 잠비넬라 사이에 악마가 지옥의 심연을 파놓았더라도 그 순간 사라지는 한달음에 뛰어넘었을 겁니다. 호메로스가 그린 불멸의 마을처럼 조각가의 사랑은 눈 깜짝할 사이에 광대한 공간을 건넜지요. 문 밖에서 죽음이 기다린데도 나는 더욱 서둘러 가겠소. 그가 웅수했습니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사랑에 취하고 기대에 들뜬 사라지는 망토에 코를 파묻고 노파가 일러준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운 좋게도 사라지는 잠비넬라와 페이튼 마차에 함께 탔지요. 이제 우리 둘뿐이고 내 격정이 끌어넘칠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니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예술가가 외쳤습니다. 저는 여자들을 싫어하지만 그보다는 남자들을 더 극도로 혐오할 거예요. 저는 우정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해요. 저에게 세상은 사막이랍니다. 전 저주받은 피조물이에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당신을 속인 게 아니란 걸, 당신이 절 사랑하는 걸 금하겠어요. 당신의 힘과 성품을 찬미하나 헌신적인 친구가 되어드릴 순 있어요. 제게 필요한 건 남자 형제, 보호자예요.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그러나 이상은 아니에요. 당신을 사랑하지 말라니. 사라지니 부르짖었습니다. 말해봐요. 그대 때문에 내 미래를 망치고 2달 동안의 목숨을 잃고 그대에게 입맞추었다는 것만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잠비넬라가 뜨거운 입맞춤을 피하려고 애썼지만 기어코 그는 여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만약 내가 여자가 아니라면? 청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잠비넬라가 가만히 물었습니다. 멋진 농담이군. 사라진이 외쳤습니다.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짓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 눈에 어찌나 강력하고 생생한 공포의 표정이 어리던지 사라지는 몸을 떨었습니다. 로마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그녀는 위압적인 만큼 차가운 태도로 조각가에게 파에톤 마차로 혼자 돌아가라고 명하고 4인승 베를린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라지는 잠비넬라를 납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꼬박 하루 동안 허황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자네를 초대하라는 대사의 명을 받았다네. 대사 관저에서 멋진 음악회가 열리는데 잠비넬라도 온다는 걸 알면. 잠비넬라? 이름을 듣고 극도로 상기된 사라진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푹 빠졌다네. 대사관저가 북새통이라 참석자 모두에게 낯선 인물인 조각가로서는 잠비넬라가 노래하는 살롱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남자 옷을 입고 머리를 싸매는 망을 뒤에 달고 짧은 곱슬머리를 하고 옆구리에 칼을 찬 게 말입니다. 그녀라니 누구 말이요? 사라진의 말을 들은 노 귀족이 되물었습니다. 잠비넬라 말입니다. 잠비넬라? 로마 귀족이 말을 이었습니다. 농담이요? 어디서 오셨어? 언제 여자가 로마의 극장 무대에 오른 적이 있어? 교황령에서 여자 역을 맡은 게 어떤 피조물인지 모른단 말이요. 잠비넬라에게 목소리를 준 사람이 바로 나라오 선생. 저 별종을 위해 내 비용을 대주고 성악 수업료까지 냈다고요. 그런데 은혜를 잊고 내 집에 발을 끊었단 말이지. 어쨌거나 저 아이가 출세한 건 순전히 내 덕이라오. 키지 공작은 분명히 긴 말을 늘어놓았겠지만 사라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진실 하나가 영혼을 관통해버렸지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른바 남자 가수라는 자에게 눈을 고정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그의 재능과 목소리와 미모 덕분에 모았다는 어마어마한 재산 못지않게 그런 횡포로도 유명해졌지만 말입니다. 저건 여자야. 혼자라고 생각한 사라진이 말했습니다. 어떤 숨겨진 음모가 있는 거야. 치코냐라 추기경이 교황과 로마 전체를 속이는 거라고. 곧장 살롱을 빠져나간 조각가는 친구들을 불러 모아 관저 앞뜰에 매복시켰습니다. 막 관저 문을 나서려는 순간 여러 명의 남자에게 보기 좋게 붙들려 손수건 재갈을 입에 문 채 사라진이 빌려놓은 마차에 실렸지요. 공포로 얼어붙은 잠비넬라는 꼼짝 못하고 한쪽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사라진에게 납치된 잠비넬라는 곧 어둡고 황량한 화실로 옮겨졌습니다. 반죽음 상태의 남자 가수는 여자 조각상을 보고 자기 모습을 알아봤지만 감히 쳐다보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뱉지 않았는데도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해.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여자인가? 치코냐라 추기경이. 잠비넬라는 무릎을 꿇고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넌 여자야. 실성한 예술가가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는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아냐, 남자라면 그렇게까지 저급할 리 없지.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잠비넬라가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그저 동료들을 즐겁게 해줄 생각으로 당신을 속이는데 동조할 뿐이에요. 감히 내 따위가 남자의 정열을 농락했단 말이지. 넌 죽어 마땅해. 사라진이 사납게 검을 뽑으며 외쳤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몸짓으로 조각상을 가리켰습니다. 남자인 내 모든 감정에 발톱을 쑤셔넣고 다른 모든 여자에게 불완전이라는 낙인을 찍을 경이로운 하르피안을 나는 기억 속에 영원히 간직할 테지. 괴물. 무엇에도 생명을 줄 수 없는 넌 내게서 지상의 모든 여자를 빼앗았어. 사라지는 겁에 질린 남자 가수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메마른 두 눈에서 흘러나온 굵은 눈물 두 방울이 남자의 뺨을 타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분노의 눈물 두 방울, 쓰리고 뜨거운 눈물 두 방울이. 이제 사랑은 없어. 내게서 모든 쾌락, 모든 인간의 감정은 죽었어.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가 망치를 집어 조각상 쪽으로 내던졌는데 너무 세게 던진 탓에 빗맞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광기가 만들어낸 기념물을 부쉈다고 믿은 그는 이제 남자 가수를 죽일 작정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잠비넬라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남자 셋이 들이닥쳤고 조각가는 돌연 3번의 칼침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치코나라 추기경의 명이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기독교다운 자비력은
프랑스인이 숨을 거두며 답했습니다. 이 어둠의 밀사들은 잠비넬라에게 후견인이 걱정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잠비넬라가 풀려나면 태워가려고 문 앞에 육의 마차에서 후견인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로슈피트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랑티가에서 본 그 작은 노인과 무슨 상관이죠? 부인, 치코냐라 추기경은 잠비넬라의 조각상을 손에 넣자 그것을 대리석으로 제작했고 그 대리석 조각상은 현재 알바니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1791년 그곳에서 랑티 가문이 조각상을 되찾아 비행에게 똑같이 그려달라고 부탁했지요. 100살 노인인 잠비넬라를 보고 난 직후 20살의 잠비넬라를 당신에게 보여준 그 초상화는 훗날 지로데가 그린 엔디미온의 모델이 되었답니다. 아도니스에게서 그 전형을 확인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하는 잠비넬라는요? 부인, 마리아니나의 증조부일 수밖에요. 이제 짐작하시겠죠? 무슨 연유로 랑티 부인의 재산의 출처를. 그만